올해 1월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았던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한다. 금리 인상은 긴축인데 긴축은 신흥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서베이 조사로 인한 소비나 이런 거에 대한 낙관 지수는 이렇게 높은데 반해서 하드 데이터는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지난주부터인가요? 지지난주서부터 디램에 대한 어떤 피크아웃 논란,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무차별한 매도, 그리고 그 이후 또 테이퍼링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들로 한국 시장이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죠. 많이 맞습니다. 빠졌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시장은 괜찮은데 네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전체 시장 네네. 공포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엄청난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는 한국장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미국장도 사실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도 그 탐욕 공포 지수 같은 그러니까 피어인 그리드 지수로 공포 국면에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는 높은 구간이고요. 지금 한국의 하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에 대해서 의견이 안 좋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과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 경기나 실적이 피크아웃을 칠 거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락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앞으로 한국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최근에는 부각됐었는데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 한국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매도한 거는 전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채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한국 채권을 사고 있다라는 거고 이머징 마켓에 그런 어떤 EMBI라는 이런 위험을 나타내주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쪽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관련해서 한 움직임도 전혀 아니었다라고 그런 걸 보면 이제 한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산 배분에서 비중을 줄이는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7월, 8월 동안의 매도는 사실 좀 헤지펀드 쪽에서도 많이 나온 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도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좀 디테일한 얘기지만 저희가 올해 좀 IPO 중에서 대여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IPO 대여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ETF 인덱스들 중에서 되게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위주로 된 인덱스들이 얘네들을 편입을 시켜야 되는 그렇죠.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사실은 인덱스는 코스피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똑같이 따라가기 위해서는 대여가 들어오면 대여를 빨리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애들을 좀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온 카뱅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SK 쪽에 그런 커다란 크랩톤도 마찬가지 그런 IPO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한국의 ETF에 편입되는 최종 기간이 언제냐면 9월 둘째 주입니다. 네, 만기일 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형주들은 다 계속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하락을 노린 투자도 헤지펀드 같은 데들은 굉장히 많지 않았겠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반도체에 대한 특별히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의견들은 타당한 의견들이 좀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싶은 거는 우려하는 그런 메모리 쪽에 관련된 그 우려사항도 사실 한국이 그 관련된 디램들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사실 서버 디램이나 랜드 쪽도 굉장히 더 높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런 매도라고 볼 수는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이나 신흥국을 좀 줄이는 기간이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부터.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미국 경제는 정말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사실은 이게 이번에 벌어진 일들이 그거죠. 한국에서 매도를 해서 신흥국에서 매도를 해서 그 돈이 미국 쪽으로 투자가 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의 어떤 상황이 이해는 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 하락하는 일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 좀 잠깐 봐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이번 사태와 같은 그런 한국 매도, 그다음에 신흥국 매도 이런 부분이
이번에 뭐 이유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처럼 보였지만 좀 반복된 일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세션이 오고 나서 리세션의 어떤 그러니까 아주 최저점을 확인한 뒤에 1년 정도 지나면 지금 보시면 이 세 번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T라는 게 뭐냐면 그 최저점들을 말하거든요. 최저점이 지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대부분 다 한국 특히 신흥국을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왜 나타났냐면 경기가 진짜 좋아지느냐에 대한 의구심에 의한 그런 의심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매도가 반드시 나타났고 이런 의구심 구간이 최소 6개월이 진행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가지는 의문이 아니 지금 그래서 빠졌다는 거 알겠다.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이 의구심이 타당하냐? 그 사실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반복된 걸로만 보면 전혀 개연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구간에 하락한 뒤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상승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걱정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매도해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면 혹은 그런 일들이 맞는 거라면 미국은 과연 그럼 정말 충분히 투자할 만한가를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미국도 무너져 버린다거나 그렇다면 그 생각은 틀린 거니까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미국에서는 의심 구간이라고 말할 만큼 신고가는 갱신을 하고는 있으면서도 미국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의심들이 있다. 그 의심에 뭐 당연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여기도 여전히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미국 경제도 지금 뭐 피크아웃 아니냐 이것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게 의심 구간이고 반복되는 겁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반복되는 통과 의뢰 같은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미국의 피크아웃 논쟁이 사실이 아니다.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어느 정도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보시는 지표들은 보면 왜 피크아웃에 들어갔는지, 피크아웃 논쟁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게 굉장히 이쪽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다 거꾸러지고 있는 주인 거죠. 예,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제조업 지표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요가 살아나야 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되니까 제조업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소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특히 미국은 소비가 60% 이상이에요. 근데 그렇죠. 소비 심리 지수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으니 실제로 이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실적이나 경기가 피크를 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안을 뜯어서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면 실제적으로는 피크아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 피크가 아닌 이유는 재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 재고율 하락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 번 출연해서 말씀드릴 때 리스타킹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재고가 없어진 상태에서 수요가 확 늘었을 때 엄청난 주문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여전히 재고율이 계속 낮은 상태로 있으면서 쌌을 때는 한 3년씩 이렇게 과잉으로 주문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재고 조정이라고 말하는 재고 조정이 현재 지금도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상당한 큰 편차. 예를 들면 재고와 생산의 차이가 지금 보시면 이만큼이나 크게 이제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아직 재고 지수가 충분히 낮아서 예. 재고가 많지 않으니까 채워야 될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만약에 소비가 죽는다고 했을 때는 딱 알 수 있는 건 이건데 물건은 있는데 실제 주문자가 적어서 없는 게 소비가 약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소비는 소위 말하는 공급이 쇼트가 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생산을 덜 해서 혹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배송 속도 같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ISM 지수가 낮게 나왔거든요. 50을 넘기는 했는데 ISM 지수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구매 공급자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에 관련돼서 공급을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그 지수를 낸 거기 때문에
이게 50을 상회했다는 얘기는 이 제조업 지수가 아직 좋다는 얘기긴 한데 왜 위기감을 줬냐면 크게 하락했어요. 전달에 비해서. 전달에. 예. 그래서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 좀 뜯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 ISM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중에서 배송 속도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서 나온 하락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얘만 갖고 딱 이거 소비가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걸 저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런 의심 구간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서로 반대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프트 데이터는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중요한 데이터긴 한데 그 지표 중에서 주로 심리 지표, 그다음에 서베이 지표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 지수,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 뭐 경기 낙관 지수, ISM 조금 전에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 이게 전부 서베이로 답을 받는 그런 거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산업 생산이나 소비, 고용, 재고 같은 건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수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거 지금 같은 똑같은 의심 구간이었던 2017년도에 보면 이 서베이 조사로 인한 소비나 이런 거에 대한 낙관 지수는 이렇게 높은데 반해서 하드 데이터는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서로 양방향을 심지어는 미시간 소비 지수하고 다른 연은의 지수가 다를 때도 있을 정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다른 걸 말해줄 때도 있는데 이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왜 전형적으로 나타나느냐 지금이 의심 구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번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짜 좋아지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어 왔고 그런데 사실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느냐를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당장에 나오는 그런 지표보다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재고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생산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운송 관련된 지표라든지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맞은데 그런 쪽들로 봐서는 현재는 피크아웃 논쟁에 들어갈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미국의 어떤 데이터들을 봤을 때 지금 결코 그 피크아웃,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는 실제적인 위협될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다면 한국 시장, 한국 시장은 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그런 논란은 있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주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한국 시장은 실제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거죠. 이것도 이제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요번에 한 달 정도 집중적으로 2주 정도 이제 하락했는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저희가 겁나고 힘들게 됐던 이유는 환율, 그러니까 $1 환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같이 나타났고 그 강도가 워낙 환율 쪽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상당한 위험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종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 위기설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나타났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이유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환율 관련해서는 엔화와 관련된 매도였다라는 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원화를 팔고 엔화를 사는 엔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들어갈 글로벌 때는 투자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환율 시장이 좀 저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작아요. 자체 시장이 없습니다. 브로커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그 트래픽 잼이 일어나면 아주 어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확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맞습니다. 아직은 저희 환율 시장은 아주 선진국 시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최근에 엔화가 갑자기 이제 지금 사실 올해 말까지 엔화 약세를 대부분이 예상하거든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원화는 엔화하고 비교해서 항상 이렇게 비교 통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를 갖고 차익 거래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엔화를 사면 원화를 팔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환율 관련해서는 그런 쪽 영향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율 쪽 일하는 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 큰 거는 이제 배당 송금이 이번에 워낙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ESG 때문에 배당금이 굉장히 늘었는데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또 착각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대기업일수록 외국인 비중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나오면 이게 바로 송금 처리돼요. 그러냐고 이번에 환율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 제가 사실은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하락한 거에는 이게 한꺼번에 같은 이유가 아니었다라는 게 좀 중요하고 지금 보이시는 차트는 뭐냐면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팔았던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간 두세 주 동안에 외국인이 7조 팔고 거기서 삼성전자만 6조 5천 팔고 이건 우리가 들은 숫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특히 올해 1월부터 외국인이 주식을 판 거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숫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 아래 봐주시면요. 과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규모하고 기간, 이 이슈들이 나와 있어요. 이벤트들이죠. 사실 한국은 좀 슬픈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유가 다 각자 자기네 나라 이유인데 그렇죠. 파는 건 한국에서 팝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테이퍼링은 좀 덜한데요. 금리 인상 만약에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하거나 이런 식이 됐을 때 항상 크레딧 리스크가 신흥국에 발생해요. 그렇죠. 한국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크레딧 관련된 흐름이 나오면서 돈이 유출되고 그러면서 어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 때 한국의 외국인 매도가 항상 따라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규모를 한번 보세요. 2011년도에 팔았을 때 10조 원이었잖아요. 네. 6조 원, 10조 원, 5조 원, 17조 원 막 이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28조가 됩니다. 작년부터 따져보면은. 지금은 이제 22조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코로나랑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합치면은 사실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락률을 한번 보시죠. 하락률을 이 6조, 10조 팔았을 때 14% 빠졌고 9조 팔았을 때 14% 빠졌는데 이번에 거의 합쳐서 두 개를 합치면 30조 이상 가는 그런 하락 그 매도에서 예, 하락률이 4%? 지난주까지 하면 6% 빠졌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외국인 매도는 매번 이렇게 나타났었고 이런 매도들은 대부분 다 뭐였냐면 글로벌의 시장에 관련된 어떤 변화를 대비하는 자산 배분 차원에서 매도들이었고 제가 이번 올해 들어서 매도한 외국인들이 누가 팔았는가를 찾아봤더니 지금 한 7, 8월 달에 주로 매도한 건 영국 쪽에 이제 헤지펀드나 이런 쪽들이었긴 한데 그러니까 일시 자금들이죠. 좀 단기 자금들인데. 예. 그런데 올해 1월부터 대부분 팔았던 건 연기금이나 미국의 재단, 그 학교 재단 같은 쪽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단기 매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롱텀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미국 쪽에 있는. 롱텀 투자자는 한국을 매수하기까지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왜 전체적인 흐름이 있었을까라 보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인데요. 보시면 사실 좀 엄중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과거 직전번에 테이퍼링이 시작됐던 구간이에요. 실제 테이퍼링은 요때 2014년도에 진행됐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장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좀 밝은 색은 나스닥이고요. 청색은 S&P예요. 네. 미국 지수고 요 밑에 있는 건 요건 한국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요. 그런데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돼서 금리 인상까지 가는 동안 미국은 변동성은 컸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그 중간에 2018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런 호재 구간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이 테이퍼링이나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변동성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7년도 이후에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실제로 금리 인상기에 들어갔었거든요. 2017년도에. 실제 금리 인상기에서도 저희 한국장은 같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다른 길을 가죠. 예. 이거는 사실 국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내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뭐냐? 결국 한국 시장이 가진 취약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번 반복돼 오지만 위기가 오고 통화 정책이나 유동성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고 전 세계 시장이 올라가는 구간의 초입 부분에는 항상 미국만 좋은 시장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미국 시장만 올라가고 나머지 시장이 안 좋아. 특히 신흥국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단어가 프레질 5. 예, 이게 뭐냐면 돈이 빠져나가서 취약해지는 5개 국가라 그랬거든요. 네. 브라질 뭐 이런 지금 마찬가지 미국 먼저 금리를 올린 국가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생각보다 사실 한국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어떤 소비가 살아 있었지만 소비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지만 소비가 죽지 않아서 특히 재정 정책에 의해서 소비가 많이 나타날 때 무슨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미국은 셧다운을 해버리는 바람에 모두 다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대만과 중국, 특히 한국이 그 수혜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에서 차이를 벌려놓은 건 아마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약간 자산 배분을 바꿔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매번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환율의 영향을 받고 한국 주식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꼭 한국만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2013년도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을 때 일시적이었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선을 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미국의 얘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발작이 일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으나 결국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거는 미국의 경우지 우리 같은 경우는 더 그 이후로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저께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터키 이런 쪽들은 올리고 있는데 신흥국이 왜 미국도 아직 테이퍼링이 안 들어갔는데 더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특히 중국을 잘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중국은 올해 초부터 갑자기 군데군데 긴축의 모습을 보여왔어요. 전체 긴축은 아닌데요. 그럼 왜 그럴까? 신흥국은 좀 어쩔 수 없는 긴축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그래도 충격이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은 공식적으로 긴축이 아니에요. 긴축을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에 속할 뿐이지 실제로 푸는 돈을 줄이기만 할 뿐이지 푸는 건 계속 풀거든요. 그런데 금리 인상은 긴축인데 긴축은 신흥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면 쇼크가 올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테이퍼링도 문제없어.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금리 인상도 이건 아주 좋은 케이스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이제까지 데이터로 테이퍼링 이후에 급락 후 급반등 혹은 이렇게 그 상승으로 갔던 거는 미국의 경우지 네. 우리 신흥국 특히 한국의 경우는 아니었다. 네, 한국은 그렇죠. 상당한 시간 동안 횡보 하향 네. 뭐 이런 어떤 조정의 시간을 가졌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2017년 이후에 우상향하는 미국 장과 달리 갔던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실 전 세계가 가졌던 그 통화 약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정치권들이 사실은 경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2013년도에는 그랬지만 이번에 역시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어떤 시장이 흔들릴 때 미국은 상승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과거처럼 그렇게 어려울 것이냐 혹은 네.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과거하고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코스피를 구성하는 코스피 200을 대부분 구성하는 200 종목이지만은 가장 영향을 많이 차지하는 40% 50% 차지하는 시가총액 10위까지의 그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구성이 바뀌어 있어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우월할 만큼 소위 말하는 신경제 주식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 플랫폼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가 맞습니다. 들어와 있고 하니까. 네네, 이미 저희 장은 달라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또 있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미 중국이 먼저 관리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도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게 버블, 자산의 어떤 그 과다한 어떤 이런 그 높아진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긴축에 들어갔을 경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는 모습들이 말하자면 학습 효과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했지만 이번에는 안 당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쩌면 선제적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좀 이게 제가 헷갈리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봐서는 우리 신흥국 한국 시장은 테이퍼링 이후에 어려워질 것이다. 미국은 올라도.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이런 변수 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우리도 같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내려갈 것이냐 이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건데요. 네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아마도
좋지 않은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려갈 말을 것으로 하면. 본다? 근데 내려갈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알 수 아직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지금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 몇 달에 걸쳐서 제가 올 때마다 미국 중심의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려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갈지는 내가 바꿔놓을 수는 없지만은 투자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할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승이 담보돼 있는 확실한 쪽들의 비중을 높이고요. 그럼 한국 투자 너는 한국 투자 다 빼냐? 저는 뭐만 남겨놨냐면 사실 그 한국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 전기차 관련된 이런 식의 2차 전지. 네네네 소위 말하는 테마라고 말하는 것들만 딱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 다 ETF로 투자를 하는데 업종이 다 투자돼 있는데요.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다릅니다. 사실은 한국이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없다라는 거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은 뭐가 있느냐. 지금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니라 자국 내에다 제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반도체 M&A가 오늘도 그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관련된 얘기도 다 그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한 2년은 한국이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의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과거의 경우를 봐서는 한국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아까 얘기하신 그 두 가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상승한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된다. 네, 그래서 비중은 사실 미국이 이제 70% 80%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켜보면서 미국의 그 밸류체인 내에 들어가 있는 업종,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조금 섬뜩하긴 한데 근데 데이터가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까지 계속 착시 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2013년 이후로 주가는 우상향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텐트럼 있다 하더라도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낙관하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사실은 굉장한 오해와 굉장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오해는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관련된 거에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리엔트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투자는 좀 더 객관성을 띄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더 안정성이 담보된 쪽이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의 비중을 높여야 될 거냐. 이런 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결코 한국장이 나빠진다. 한국장은 앞으로 좀 안 좋다.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항상 미국만 좋아지는 장이 왔었고 그럴 때 힘들어졌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신흥국도 좋아지는 장이 오니 뒷부분에 신흥국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현명해 보였다. 예, 하여튼 그 아까 그 말씀이에요.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니까 뭐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맞습니다. 예, 네네. 그냥 너무 낙관은 하지 말자. 네. 과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테이퍼링 이후에 주가는 올랐다. 이 말에 착시 현상을 갖지는 말자. 네, 이 정도로. 저는 포트폴리오로 대응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죠. 지금 장 대표님은 지금 시장이 목돈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셨거든요. 네네네. 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선은 목돈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란 걸 먼저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돈 투자를 얘기할 때 저희가 그냥 머릿속에 제일 떠올리실 수 있는 분이 뭐냐면 지금 연금, 퇴직연금 뭐 이런 것들을 연세가 뭐 40대 후반, 50대 막 이렇게만 되셨어도 꽤 한 곳에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돼 있으실 가능성도 높으세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연금은 은퇴 자금이니까 연금이니까 안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도 보험권이나 은행 같은 이런 금리형 상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퇴직연금도 비율을 조사해 봤더니 거의 확정형에다 들어가 있고 그게 10년 동안 수익률이 3%예요. 근데 이 10년에 뭐가 있냐면 시중금리가 10%가 넘었던 때도 있죠. 뭐 이런 때를 합쳤는데 3%밖에 안 나오니까 연 수익률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상태가 돼 있는 분들이 지금 사실 고민이 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위기 때나 지금 요번에 코로나 때도 너무너무 위기였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까지 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어려움이 오면 이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를 딱 말씀드리면 2009년도 QE1 수수리를 하면서 그때 이미 얘는 걷어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해결 방법을 돈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풀어놓은 돈에 의한 영향력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와서 이번엔 더 많은 양을 풀었습니다. 이제 만약에 어려움이 온다면 작년도에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연준이 딱 등장하자마자 뭘 하냐면 금리를 제로로 만들 뿐만 아니라 뭘 딱 했냐면 정크 본드인, 그렇죠. 하이힐드. 맞습니다. 상태가 안 좋은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그 채권을 사줬어요. 그렇죠. 하이힐드 그 얘기는 채권을. 어떤 얘기냐면 지금 시중에는 좀비 기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비 기업들이 망하고 그래야 이게 선순환이 되는데 네. 그걸 빚으로 막을 버티고 수밖에 있으니. 없었죠. 막지 않았으면 은행 시스템 위기가 와버렸을 테니까요. 그렇죠. 잘한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온 현상은 상당히 어려운 기업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자체적인 체력이 생기기 전에 또 어려움이 온다면 연준은 뭘 택할 수 있을 거냐는 거죠. 더 이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 또 풀어야 합니다. 아, 양적 완화를 넣어야 네. 된다. 또 이번보다 더 많이 풀어야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문제는 계속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좀비 기업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민에 빠져 있냐면 구경제를 신경제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에너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구경제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경제가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고용서부터 해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비 기업이 구경제 안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굳어내버리면 구경제,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봤을 때 제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거, 전 세계가 똑같은데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신경제 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 돈으로 버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신재생 에너지 기업이 50%를 차지할 때처럼 신경제 기업이 주도권을, 지금 한국만 해도 제가 무슨 말씀드렸나요? 시가총액 10위 안에 기업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도 신경제가 지금 한국 경제를 다 이끌고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신경제가 주도권을 잡는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좀비 기업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눈물을 머금고 혹은 어쩔 수 없이도 돈으로 양적 완화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2009년도에 시작된 양적 완화의 뒤 부작용에 의해서 미국 경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절대로 경제 GDP가 2%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GDP 성장 아니면은 GDP 성장률이. 예, GDP 성장률이. 예. 그래서 2009년도에 돈을 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가 결국 살아나서 2015년 12월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미국만 유일하게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린 금리가 3%를 못 갔습니다. 2.5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또다시 금리를 2019년도에 3번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경기를 좋아지겠다고 돈을 풀고 그래서 진짜 좋아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정말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간 금리는 3%를 못 가느냐. 성장의 희소성인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 왜 꺼냈냐. 금리가 과연 몇 프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상상한다 해도. 예. 그렇다면 1%, 2%, 3% 금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금리로 연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를 만들 노후 수 준비를 있겠냐.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런 투자 시장에 투자 상품과 관련된 상품에 금융 상품에 내 연금을 갖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민이 있죠. 뭐냐면 지금 작년도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는 꼭지 물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다들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뜬금없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저희한테 주어진 이 의심 구간 군데군데 매월 조정이 나타나는 이런 1년이나 지금 뭐 한 이미 1년이 가고 있는데 6개월이 가고 있는데 1년 이상 진행될 이 의심 구간을 우리는 다른 쪽에 있는 목돈을 가져다가 안전하게 투자 상품으로 바꿔놓는
방법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수익을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네네. 그리고 저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주는 건데 대신 또 반대로 위험 요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우선은 지금 화면 한번 좀 봐주시면요. 먼저 아셔야 될 게 변동성은 이제 생활이다. 투자 금융상품을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최근에도 저희가 변동성 때문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사물놀이 장세라고 요번에 최근에 장세를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사물놀이 장세가 뭐냐 그랬더니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라는 장세래요. 좀 쓸쓸하긴 하지만 그럴 정도로 지금 투자자들은 정말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니까요. 근데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요. 사실 변동성이 높다는 게 시장이 하락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GDP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도 변동성은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가운데서도 변동성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일단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미국의 데이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ETF 때문에 변동성은 이제 생활화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국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면 ETF도 따라 사고 있다. 우리가 주식을 사서 5%가 올랐으면 ETF가 5%를 사서 10% 올라간 결과로 나온다. 왜냐하면 인덱스 아시죠? 인덱스는 무조건 똑같이 따라서 코스피가 5% 오르면 이 ETF도 5% 오르도록 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삽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만 하면 따라 판다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기계 매매라는 얘기 지금 계속 합니다. 전체 미국 거래량 중에 기계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60%, 70%막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손실 볼까 봐 걱정하는 얘기를 하면서 변동성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손실 이코르 변동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변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사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연금을 가져올 때 걱정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비슷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크란 말이 있고 데인저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뭐냐면 마치 과거의 날씨 관리처럼 옛날에는 날씨가 위험이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방법은 주술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날씨는 그냥 위험이었지만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날씨를 관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데인저가 아니라 리스크가 됐다는 얘기죠. 이때부터 금융은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금융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금융시장, 우리가 투자 상품을 할 때 위험은 4가지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장 전체의 위험이라는 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가 들어왔더니 하락해버리는 거죠. 하락장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시장 전체 위험은 이런 정도입니다. 보시면 이 말도 안 되게 하락하는 막 50%, 40%씩 막 30%씩 하락하는 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멀리 갈 필요 없죠. 코로나 때 보십시오. 들어갔더니 그냥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미국 시장조차도. 네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위험이라는 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죠. 내가 그게 어느 시기인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목돈을 옮겨올 때 가장 걱정스러운 건 시장 위험이라는 일 거고요. 그 외 위험 말고도 상품을 몰라서 상품의 그 독특한 위험들, 원자재는 원자재, 뭐 예를 들면 채권이면 채권의 위험들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직접 투자하는 위험이 간접 투자하는 위험보다 좀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데 나의 위험입니다. 심리적 위험. 그렇죠. 왜냐하면 멘탈이 붕괴돼서 오히려 사야 될 때 매도하기도 하고. 정확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위험이 있죠. 오늘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일 두려워하는 내가 들어갔을 때 하락하면 어떡하나 이 위험을 한번 다스리는 방법을 보자면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엄청난 하락 구간에서 그 하락을 진행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야 30개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정도를 버티면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죠. 예, 그런 시장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모든 시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니케이 225 같은 경우에는 5천, 6천을 갔던 5만을 갔던 그게 사실 2012년도에 11년도에 9천까지 빠졌으니까요. 잃어버린 20년 계속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만 저렇다는 거죠. 네, 거의 지금 확실한 쪽은 미국, 한국도 장기적으로 투자했으면, 예, 지금 보시면 제가 데이터부터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10년, 지나간 10년을 우리가 그냥 지수에다 투자한 겁니다. 어느 시점 안 따지고 10년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갖고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다우고 그 위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 사실 코스피도 기본적으로는 10년을 갖고 있었을 때 연 2%. 예, 그래서 적립 누적으로 27%, 전체적으로 35% 수익이 납니다. 10년 동안이죠.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 시장 중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0%가 나니까요. 9배 차이가 나요. 예,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가장 강력한 성장을 해왔던 중국도 16%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뭔가 성장을 안 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럽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우상향으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건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자금을 투자하는 건 미국 말고도 또 종목을 잘 아실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연금 같은 특히 목돈을 갖고 와서 해야 될 때는 정말 안정성이 뛰어나고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는 미국 시장 비중을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인덱스 투자를 어느 정도는 가져가는 게 정말 합리적인 그런 투자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만약에 미국 시장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주어져 있는 이런 의심 구간에서 미국 시장도 계속해서 지금 플럭체이션을 보이고 있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조차도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냐라는 것에 의심 구간에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내 돈에 지금 한국에다 투자하시는 자금, 그 자금만 보지 마시고 이쪽 연금 다른 곳에 있는데 골치 아프니 갖고는 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장에 만약 여기서 1년 더 올라가면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갖고 들어와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분할 매수. 그러니까 요즘 매달 사면은 저희 지금 고객들이 이제 들어오면 저희는 연금으로 옮겨오면 10회 분할 매수를 해드리는데 지나간 10개월 동안에 정말 쏠쏠하게 나눠 살 수 있었어요. 예, 뭐 매달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장은 수많은 그런 뉴스들에 시달렸는데 그 매달 산 사람은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예, 뭐 5천만 원, 5억, 6억을 사실 퇴직연금 뭐 약간 연봉 높으신 분들은 5, 6억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확 올라온 장에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매달 사들이다 보니까 아 좋은 방법이다. 분할 매수. 예. 그래서 뭐 적립식 투자가 사실 되게 괜찮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적립식을 대부분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적금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소액을 갖다가 그렇죠. 하는데 그런데 목돈조차도 예. 나눠서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만약에 6억이 들어왔다. 6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10번 나눠서 600씩 삽니다. 6천만 원씩 10개월에 걸쳐서. 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기계적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보면 제가 증권회사 생활 오래 하고 제가 고객 관리를 뭐 15년, 20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고객들은 그때 봐주는 걸 제일 고마워하세요. 근데 희한한 건 조금 기다려서 들어가려고 하면 쑥 올라버리고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팔려고 그러면 쑥 빠져버려요. 맞아. 참 그거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되면 그냥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나가는 그쵸. 게 분할 매수를 10회를 하는데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달에 만약에 1일 날 매달 사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샀는데 요번 지나간 2주처럼 코스피가 이렇게 막 위험에 시달리면서 빠졌어요. 그러면 15일, 20일 언제든지 간에 한 번 더 삽니다. 10회 중에서 한 회를 더 실행해 버리는 거죠. 딴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요.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면 한 번 더 사버리고. 두 달치를 네. 한 번에 사고. 예, 맞습니다. 자, 그런 지금 데이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장기 투자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저는 자금을 따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굳이 연금이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목적 자금은 좀 다양하다고 보여져요. 네. 예, 다양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목적 자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다양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기대 수익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은퇴 자금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은퇴 자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한 20년, 30년 뒤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놓으면요. 이게 좀 깨졌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요. 만약에 은퇴를 10년 뒤에 하실 건데 은퇴를 하시고 나면 매달 얼마 정도 생활비 쓰시기 원합니까? 부부가 라고 했을 때 난 350여, 난 500여 이렇게 500만 원 쓰시고 싶으시면 500만 원씩 앞으로 여명이라고 하죠. 그 은퇴 생활 하시는 기간이 30년이다. 그럼 매달 500만 원씩 1년이면 6천일 거고 6천만 원씩 30년 동안 자금이 준비돼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만들어 놓고 하지 않고 이제 은퇴 자금을 쓰면서 옆에서 또 운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돈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가 애들 기르고 애들 장가 보내고 이러다 보면 은퇴 자금을 적절하게 넣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매달 넣는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돈은 조금밖에 못 넣는데 나중에 지금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고 갭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사실 은퇴 자금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퇴 자금이기 때문에 연금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는 정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높으니까 위험한 데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손해를 봤을 때 치명적인 결과가 오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요거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저희가 은퇴 자금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복리를 기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복리 아니고는 답이 좀 안 나옵니다. 그럼 복리가 나오려면 그런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10년 이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복리라도 보시면 예금과 투자의 차이를 저는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5%로 40년을 투자했을 때 5%로 투자를 하면 결과가 2억 2천이 나오죠. 네. 예금은 3억 5천이 나오죠. 예, 만약에 5%로 매년 5%로 40년을 투자하면 수익이 5%씩 났어요. 원금은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로 40년이 가면요. 22억이 나와요. 이게 생각하고 너무 다른 차이 아닙니까? 사실 5%하고 10%는 뭐 2배 정도 차이인데. 네, 그렇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사실 복리 곡선이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복리라고 해서 다 똑같을 줄 알지만 수익률이 복리 곡선을 좌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연금을 만들려고 한다면 시간을 우선 확보해야 되고 시간과 함께 적정 수익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땐 연 10%는 기대 수익률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달성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작년도 올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들을 수혜를 좀 입을 필요가 좀 있죠. 네. 근데 그 수혜를 입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걸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언제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말만큼이나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의 조언이 이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끈기가 없는 자들로부터 끈기가 있는 자들에게 부를 이동시켜주는 수단이다. 요즘 워렌 버핏에 대해서 이제 너무 올드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건 뭐 가장 오랫동안 주식시장에서 승자로 존재한 사람이니까. 네. 제가 고객들 중에 많이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나진 않고요. 전 직접 상담을 하진 않으니까 저희 회사에 상담 들어온 수많은 케이스 중에 작년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케이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겁니다. 연금, 목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퇴직금. 내가 들어오려고 보니까 너무 높다. 그러면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렇죠. 높아서. 누가 보십시오. 지금 지수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장기 투자. 하지만 그거를 참 그 분할 매수 개념으로 이렇게 잘 사고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게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치주가 예. 적당하지 않냐? 그런 가운데서는 뭐 콘택트주가 맞지 않냐? 뭐 여러 가지 뭐 리오프닝주 해가지고 이야기들 나오죠.
하지만 지금 오히려 성장주를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성장주도 이제 많이 나뉘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업이 주로 성장주로 인정받은 언택트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성장주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하여튼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이 주식이 어디 쪽입니까? 그 타임 호라이즌이라 그래서 투자하는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 안에는 전에부터 말씀드린 그대로 소위 말하는 성장주 50%,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50%를 유지해 왔고요. 지금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미국장에 대해서 만약에 제안해서 말씀 주시면 전 리오프닝주를 사야 된다. 아, 리오프닝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타임 호라이즌이 1년이기 때문에. 아, 1년 투자. 네. 그러니까 1년 후에 매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할 때는 지금은 리오프닝주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의심 구간 얘기를 계속 드렸지만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 저는 지난번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리오프닝 주들의 상승을 충분히 가져올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또 대기하고 있는 바이든의 그 4조 5천, 예, 4조 5천 그 인프라 그 금액이 8년간 진행돼요. 하지만 초반에 그것들의 수혜를 입는 그런 기업들의 상승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산업재, 소재 관련된 쪽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리오프닝주, 그러니까 여행이랑 뭐 이런 쪽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산업 소재 같은 이런 인프라 관련된 주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질문 주신 것처럼 만약에 성장주, 기술주를 사야 한다면 어떤 걸 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니다. 진짜 성장주를 살 수 있는 지금이 또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봐주시면요. 그러게요. 진짜 성장주. 성장주라는 단어는 워낙 흔한 네. 단어인데 진짜 성장주가 어떤 걸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런 상승률로 봤을 때 S&P와 나스닥 100을 비교만 해도 S&P는 198%, 나스닥 100은 300%니까 사실 뭐 한 30-40% 위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탑 10개의 주식은 그 중에서도 거의 400% 가까운 상승률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나스닥 수익률이에요. 2009년도부터 보면 1087%입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결국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술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혹은 어떤 기간으로 두고 봤을 때 정말 압도적으로 수익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술주 중에서 모든 것이 그렇진 않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1960년대, 그 다음에 1990년대의 기술주 대표주자는 1960년대 대표주자는 항공주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공이 뭐 자동차 뭐 이런 것처럼 대부분 다 기술주였는데 그때 한창 각광을 받았던 보잉이라는 지금의 보잉이죠. 그렇죠. 그 보잉이 저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 뒤로 10년 이상 저렇게 계속 하락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시스코 90년대 말에 IT 버블 때 시스코는 또 저렇게 엄청난 각광을 받아서 엄청난 상승을 했지만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죠. 네.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주가 계속 오르지는 않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성장의 희소성은 곧 나타난다.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기저효과는 아니지만 셧다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 발표한 미국의 GDP 2분기 성장률이 6.6%예요. 사실 엄청나네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선진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수익률을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미국이 내는 건 계속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앞으로 1, 2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저런 성장의 희소성 안에 갇히게 될 겁니다. 2%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영제에서는 감당을 못하는 성장률들이 신경제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동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참고하실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기술주, 특히 기술이 만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대표적인 기술주를 얘기할 때 테슬라를 얘기하는데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이게 네. 지금 이 기사는 뭐냐면 약간 좀 이렇게 깨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2년 내에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라고 2015년도에 인터뷰한 기사예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2년 내에 이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일론 머스크는
2014년부터 매년 선언했더라고요. 1년 안에. 1년 안에. 네, 또 2년 안에 그 자율주행 5단계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했냐면 요번에 가장 최근에 FSD를 내놓을 때도 곧 자율주행의 어떤 단계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요번 가장 최근에 발표한 FSD의 자율주행 기술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 2단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여러 가지 기술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완전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웨이모라는 쪽, 구글 쪽에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런 그 라이다를 사용해서 유명해진 그 기업이 주가 반토막 나 있어요. 네. 그리고 라이다라는 그 완전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센서에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반토막들이 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부족하기보다는 이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위해서 센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센서 값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하락했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가장 큰 기능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다 인공지능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이 어떤 제한점이 있어요. 인공지능 용어 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약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고 강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강 인공지능이란 뭐냐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결국 완전 자율주행에 들어가려면 강 인공지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못 가고 현재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는 했지만은 스스로 판단하는 데까지는 못 갔고요. 네. 대신 인공지능으로서의 기술은 최고조에 이른 것들은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차트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IBM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팔았어요. 네. 아시죠? 왓슨이라 그래서 병원에서 약 그쵸, 막 한창 제조하는. 엄청나게 그런 이슈를 가졌던 이 왓슨이 IBM이 얘를 통째로 팔았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인공지능으로서 의학 관련된 분야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못해서 그러냐, 인공지능이 발전을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시면 인공지능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3개월이나 4개월마다 컴퓨팅 파워가 2배씩 증가하고 있는 거죠. 딥러닝 기술은 최고조에 이르러 있어서 최근에 오픈 AI라는 그런 회사에서 나온 GPT 관련된 이런 뭐 GPT-3나 이런 것들은 오죽하면은 인공지능이 구글의 칩을 설계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정도로 발전이 절대 느린 건 아니고 인공지능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최근에 내놓은 테슬라의 D1 칩은 1초당 1조 번 연산을 한다는 거예요. 저건 거의 어느 수준이냐면 퀀텀 컴퓨팅 수준이죠. 예, 그 정도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왓슨에서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제한된 어떤 상황 안에서는 인공지능적 기능을 최고조에까지 가 있지만 예기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아까 자율주행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도로를 지나갈 때 갑작스런 환경에 대응해야 되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강 인공지능으로는 사실 가고 있지 못하다. 그렇죠. 지금 그런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이 윤리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 여기서 쓸 거냐? 우회전할 거냐? 근데 우회전하면은 이쪽에 사람이 또 있고 아니면 이쪽에 차가 있고 맞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2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 그 가운데서 어떤 피해를 선택할 것이냐.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강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인간처럼 사고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처럼 사고하는 거는 상당히 좀 멀어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나 발전을 안 했느냐?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 그 발전을 수혜를 받는 쪽들이 어디냐를 알아내고 그쪽을 투자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기술주 투자인 거죠. 지금 그렇다면 테슬라의 그 지금 뭐 이렇게 큰 소리 친 네. 자율주행 곧 이루겠다 2년 안에 네. 이런 것들이 아직은 현재로서는 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자율주행은 2025년으로 지금 모든 기업들이 보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에서 가장 빠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사 3개가 있습니다. 구글이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부 2025년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타당성이 있다. 그렇지만 요번에 테슬라가 뭘 내놨냐면 휴머노이드를 내놨거든요. 로봇이요. 그렇죠, 로봇. 예. 그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테슬라가 그래서 뻥카냐.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발전의 최고조를 통해서 수혜를 입는 업종이 어떤 산업은 테슬라가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어떤 거냐면 자동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테슬라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꿈을 먹는 투자를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인공지능이 향하는 방향을 봐서 그쪽에 투자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성장주를 투자하는 거다. 결국 실적이죠.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는 괜찮은 회사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결국 자기가 선언한 것처럼 자율주행 5단계를 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자동차 회사, 본인은 소프트 회사라고 하지만 자동차 회사가 내놓은 그 D1이라는 칩이 지금 이 엔비디아의 칩을 능가한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는 그 테슬라의 그런 그 사업장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굉장히 그 주가로서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트에 보시면은 사실 의외의 분야에서 예, 이 인공지능은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상 인공지능 산업에 투자를 해서 또 돈을 실제로 벌어내고 있는 데는 구글과 페이스북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 퍼펙트한 기능을 나타내는 거는 제한된 환경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그 안에서는 정말 진정한 인공지능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얘네를 사용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 투자를 말했을 때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꿈을 먹는 투자가 아니라 거꾸로 이런 쪽 투자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네, 적용을 진짜로 가고 있는 그래서 AR, VR,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마찬가지. 메타버스를 얘기했을 때 그런 그 메타버스의 최종 단계를 투자할 게 아니라 사실은 AR, VR은 지금 애플이 올해 말에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AR, VR에 투자해야 되고 오늘은 제가 여기다 그거는 빼놨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기한 발표를 했어요. 이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장이 된 뒤에 클라우드 컴퓨팅에다 올인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사실 1, 2위를 다투는 그런 그렇죠. 아마존하고 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냈다고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넘버 원이었던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임 회사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제 제가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보면 메타버스 때문입니다. 메타버스의 진정한 플랫폼은 당연히 이제 전기 자율 자동차가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 이전 단계의 가장 뚜렷한 어떤 수익 모델은 게임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게임주를 삽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죠. 로블록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회사로 그렇죠. 보는데 네. 메타버스에 그 회사가 일단 우리가 게임 플랫폼이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그게 게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자기가 막 제작하고 거기다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이 메타버스 그 기술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될 곳은 어떤 공간인데 그건 게임 안의 공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빅텍들이 게임에 관심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그냥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의 진정한 수혜자는 유전자 쪽일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혀 의외의 쪽인데요. DNA 시퀀싱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체 분석이라 그래서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 염기 서열, DNA 서열을 이제 읽어내는 기술인데요. 저기 보시면 아크라는 데 아실 거예요. 네. 아크가 내놓은 올해 초에 내놓은 예상 이제 시장 크기인데요. 영어로 돼 있지만 하나만 아시면 돼요. LRS라고 돼 있어요. LRS 마켓이 어느 정도 커지냐면 지금 250 밀리언인데 5조 5 빌리언까지 갈 거다. 이거 연 82% 성장한다는 소리거든요. 아크가 했으니까 캐시우드가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렇게 생각하는 LRS 마켓이 뭐냐면 LRS가 롱 리드 시퀀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으로 염기서열을 읽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생산성을 갖추고 가격 단가를 낮추는 작업이 LRS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게 여러분은 유전자 분석이라고 해서 생소할지 모르면 제가 어디로 갔냐면 유전체 의학이라는 실제 유전자 가위 기술, 네. 그다음에
암이라든지 이런 희귀 질병에 대한 그런 어떤 유전체 치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23andme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전체 분석 DNA 시퀀싱 회사예요. 네. 최근에 6월 달에 스펙으로 미국에 상장됐는데 그렇죠. 올라오자마자 억만장자 됐다 그래가지고 유명해진. 이분이 저게 아니에요? 그 부인. 맞습니다. 구글인가? 예, 맞습니다. 구글 네네, 구글 맞습니다. 부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부인. 네, 맞습니다. 저 23andme가 지금 미국인 1,000만 명의 DNA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결국 제가 왜 저렇게 값을 받고 있냐면 빅데이터로서 가치가 있을 거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DNA 시퀀싱을 인공지능으로 하기 시작했더니 급속도로 발전을 해서 어떤 결과가 있냐.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뭐냐면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해서 2020년 노벨상을 받은 두 사람 위에 있는 사진 중에 여자분 두 분이에요. 2020년 노벨상 그 수상자들인데 저들이 지금 보이시는 크리스퍼 세라피틱스하고 인텔리아 테라피틱스 그다음에 에디타스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얘네가 뭐 하는 데냐면 밑에 보시면 지놈 에디팅 뭐냐면 유전자를 재단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에디팅하는 쪽이에요. 저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희귀 질병이 있는 사람 유전자를 빼내는 겁니다. 가위로 잘라내고 그걸 없애버려서 희귀 질병을 치료하는 이게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냥 꿈을 먹는 얘기가 아닌 걸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다 하는 제약사들은 다 유전자 치료제 회사와 합병하고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진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왼쪽에 기술 도입한 회사들을 보세요. 파이자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아는 뭐 존슨앤존슨 이런 회사들 전부 다 큰 데들 뭐 이런 로시아나 어도비나 뭐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전부 다 유전체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M&A를 하고 있다는 소리는 뒤집어 말하면 돈을 버는데 굉장히 현실 가까이 와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사실 인공지능의 DNA 시퀀싱 기술 때문에 다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국에 최근에 그 IPO 들어오는 그런 회사들 여러분들은 아주 대형 회사들만 유명한 회사들만 아시겠지만 지금 스타트업 중에서 기술 관련돼서 특례를 받는 것 중에 대다수가 바이오인데요. 네. 어느 쪽이냐면 마이크로바이옴처럼 제가 조금 말씀드린 유전자 치료 쪽이 유전자 치료 쪽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들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회사들의 인터뷰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예, 인공지능을 잘 사용하고 있는 쪽들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의학 쪽, 헬스케어 쪽이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가장 그 좋은 수혜가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한계가 있나라고 하면 자율주행의 한계처럼 의학에서도 왜 한계가 있나 봤더니 이런 거죠. 미국의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의사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나 검사지가 다 아날로그예요. 결국 인공지능이 돌아가려면 그렇죠. 환자 차트가 디지털화 돼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누가 하겠다는 거냐면 애플이 하겠다는 겁니다. 애플 와치를 통해서 이 모든 생체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이거를 인공지능 원격 의료 기술에다가 쓰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오긴 올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런 유전체 의학 쪽에서 더 먼저 꽃을 피울 거라고 보여져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꾸로 인공지능에서 출발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활성화된 유전체 의학, 지놈 관련된 어떤 기술 회사들, 말씀드린 지놈 에디팅이라든지 DNA 시퀀싱 같은 이런 쪽들을 저희가 투자하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기업, 이제 사실 지금 뭐 탄소 제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것도 상당히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차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지금 같은 이런 의심 구간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거나 그 다음에 모두가 확신을 가져서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는 시장 전의 시장이 의미가 있냐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올해 초에 그 주가를 엄청나게 인정받아서 고가를 찍은 뒤에 거의 웬만한 주식들은 30% 이상 40%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사라져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넣어놓은 이 기업들이 최근에 2분기 실적을 완전 서프라이즈를 발표해서 보시면 주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네. 예, 최근 들어까지 해놓은 건데 다 다시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완전 그러니까 확실하게 실적이 받쳐주는 기술 기업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올해 초에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다 같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쟤네들이 다 다시 올라와서 고가를 갱신하기 전에 저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좀 하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인 기업들을 태양광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기존의 화석 연료 단가보다 내려왔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만약 가정집이면요, 이 태양광 관련된 패널을 사용하는 게 더 단가가 낮습니다. 물론 보조금 때문 아니냐, 다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 그렇죠. 보조금 때문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보조금을 빼고도 경쟁력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은 이제 실적이 따라주는, 물론 기업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기업이 있겠지만 그런 산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높게 평가를 받아서 내려와 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제 이걸 안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쫓아갈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아시다시피 바이든의 인프라 관련된 것과 완전 연결이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이슈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그렇죠. 바이든이 아주 딱 찍어서 요번에 발표한 인프라 정책 중에 수소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수소 산업은 저렇게 한번 주가 자체가 한번 다 같이 올라가는 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이미 한 차례 어떤 어려움을 겪은 뒤에 주가를 찾고 싶으시면 태양광 쪽들을 보시면 좀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개별 기업으로는 어디를 좀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넣어놓은 기업들 중에서 딱 제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엔페이지만 빠졌고요. 솔라엣지라든지 썬런이라든지 그다음에 퍼스솔라라든지 이런 데들이 전부 다 사실 그 어닝이 제가 놀랄 정도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고, 이거 외에 엔페이지라는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런 거 정도고요. 밑에는 이런 것들만 투자하는 ETF를 넣어놨어요. ETF 수익률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보시면 ETF는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얘는 그 인베스코를 해놨는데 뭐 그 PBW라는 것도 있고요. PBW. 예. 그다음에 ICLN, QCLN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술주를 투자할 때 초기에는 ETF, 그다음에 대중화율이 3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주식과 ETF, 그다음에 50% 그러니까 10% 15% 이상 갔을 때는 주식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그 초기 단계에는 ETF를 처음에 사는 게 상당히 안전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도 만만치가 않아요. 상당히 웬만한 개별 기업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여기서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기업을 병행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게 전기차죠.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나요, 태양광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충분히 실적이 그대로 주가로 반영되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변동성 혹은 이렇게 시장이 그 조금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 꼭 사야만 하는 그 성장주, 그 성장주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역시 우리 또 장 대표님 인사이트가 워낙 깊으셔서 다시 한번 이 뭐라 그럴까요? 투자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그 방향, 노선을 잡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요즘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고 계속 같은 얘기지만 자꾸 아리까리하고 걱정스럽고 한데 좀 생뚱맞긴 했죠. 하지만 잠깐이라도 좀 마음이 좀 좋게 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미국 시장 그리고 투자해야 되는 글로벌 투자의 흐름, 여거에 맞춰서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네, 좀 더 이렇게 인사이트가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